대선 경선 일정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대권 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논의합니다. 네, 야권에선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X파일을 놓고 시끌시끌한 가운데 대변인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원래 이번 주 안에 대선 경선 연기 여부 결정하겠다 했는데 60명 넘는 이른바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 포함해서 66명이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정이 안 날 것 같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66명이나 연판장을 돌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 이게 의원총회 안건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지금 이재명계 또 그리고 반이재명계가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송영길 대표 지금 4월 7일 재보선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쇄신의 모습, 변화의 모습,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곧 하겠다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오늘 그러면은 확실하게 정리가 될까? 제가 볼 때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고위원회 자체도 다양한 계파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질 끌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쪽 연기를 또는 반대하는 쪽 모두 제가 볼 때는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러면 예.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 전체가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네.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또는 이제 송영길 대표 모두 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경선의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네. 대선의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경선 연기를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좀 함께 모여서 난상 토론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조속하게 결론 내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좀 원칙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후보 진영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경선 유불리가 아니고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대선 유불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거의 정면적으로 싸우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도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지금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식을 지금 송영길 대표 고민하는 것인데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의총에서 처리하는 거는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내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이지 네네.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당원의 의사를 정말 물으려면 전체 당원의 의사를 물으려는 게 맞지 예. 의총에서 어떻게 열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의총을 여는 순간 이건 전면전이 됩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는 한치도 서로 물러날 수 없다는 그런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내용을 외부로 드러내는 아주 악수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6명이나 의총을 또 신청했기 때문에 송 대표 입장에서는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아마 딜레마에 빠졌는데 어쨌든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이 문제 갈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문제가 자꾸 국민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게 약간 정략적인 걸로 비춰지는 거죠. 예. 당원 당규에 있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이걸 바꾸냐? 그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다고 되는데 네. 글쎄 경선 흥행이 상당한 이유일까요? 그렇다면 사실 그 당원 당규라는 거는 당의 헌법인데 예. 국민과의 약속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럼 국민이 공당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좀 그런 점은 의문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들은 것은 분명하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빨라야 되고 그러나 원칙적이어야 하고 룰을 바꾸려면 전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기존의 룰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께서 원칙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송영길 대표는 모든 대선 주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경선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주말에 의견을 듣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송 대표를 봤을 때 원칙론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결론을 송영길 내릴 거라고 대표는 네. 지금까지 사실상 원칙론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또 100% 경선 연기를 안 한다라고 예. 얘기할 수 없다라면서 예. 또 여백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 쪽만 반대한다면은 네. 또는 뭐 이재명 지사가 또 찬성한다면 뭐 문제가 없겠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그리고 또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뭐 김두관, 이광재 등등해서 또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크게 두 그룹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또나 66명이나 의총을 소집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리더십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대선의 지형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또 각 계파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뭐 원칙론도 일리가 있고 또는 현실론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양쪽에 다 일리가 있고 이거 또 당헌 당규에 뭐 결정이 되는데 이걸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또 사실상 당헌 당규에 보면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미중의 사태가 있는데 뭐가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 또는 뭐 전체 대선 주자들 이제 만나겠다고 하니까 만나서 절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현재 당장 경선을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100% 가까울 정도로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또 한두 달 정도 늦추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저는 큰 변수가 없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크게 포용하는 그래서 큰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갈등을 하나로 극복하는 것도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아. 왜냐하면은 본인이 대선 주자로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더 나아가서 당내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을 해서 대선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포용의 선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연기하자는 측, 뭐 그대로 유지하는 측이 계속 팽팽한 상황인데 그렇다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된다면 그 대선을 위해서 후보들은 연기한다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연기를 한다면? 글쎄 연기를 했을 때 저는 예.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만 더 갖춰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라는 게 예. 냉정하게 따지면 절대적 지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나은 후보가 오면 내가 지지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쭉 지금까지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유지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두 달 연기한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봐요.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을 확정 짓고 그다음에 설령 거기에서 자기가 좀 늦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다 개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연기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국민들이 눈을 흥행에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눈을 돌려줄 것이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경선 방식, 주자, 인물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시기만 바꿔놓는다고 과연 그러면 가능할 것인가. 이준석 대표의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 당선해서 봤듯이 예. 저는 그것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어떤 컨텐츠로 어떤 비전으로 어떤 가치로 승부하느냐. 방식도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깔리지 않은 그런 컨텐츠의 혁신이 깔리지 않은 시기만 그냥 뒤로 간다? 좀 그렇게 해도 이재명 지사가 뭐 크게 불리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얻는 것. 그것은 송영길 대표가 파열음을 막을 정도의 어떤 리더십은 보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꿔지냐? 저는 오히려 지금 당의 경선 방식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바꿔내는 이런 당의 내부 논의들이 중요하지 다른 형식적인 것들은 저게 지금에 크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야권 대권 주자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범야권 유력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보수 진영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관홍제 정책센터 소장이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파일을 입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방어하기가 좀 어렵겠다. 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거든요.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 시작이 될 것을 예고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보좌진으로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대략 한 20년 정도 보좌진으로 생활했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보수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보수의 목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철 이 평론가가 왜 이런 얘기를 던졌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네. 과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맥락 없이 던졌을까? 심지어는 뭐 정치적인 좀 공작의 냄새까지 느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데미지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한 세 가지 점에서 상당한 데미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보수 쪽 진영의 인사가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X파일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뭐 본인이 봤더니 사실도 있고 풍문도 있고 네. 정밀하게 조사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 이 정도면은 매우 구체적인 X파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상황과 시기가 매우 좋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30대 당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디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폭로 X파일이 제기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네. 더구나 지금 최근에 본인의 대변인이 지금 그만두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좀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본인이 좀 메시지가 오락가락한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뭔가 출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더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윤 전 총장 측은 앞서 뭐 전혀 거리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전 사실 뭐 장성철 평론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같이 하는 사이라 잘 압니다만은 네. 아침에 페이스북 글을 다시 또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론가의 제 개인적 판단의 글이 본의 아니게 파장이 커졌다. 앞으로는 이 페이북도 나만 보기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네. 확인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 글을 페이북 글을 보면서 네. 좀 이제 그 엑스파일에 대한 것을 언급을 쭉 했어요. 뭐 문서 형태로 돼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전 장 소장이 조금 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방송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글을 방송이 아니라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생각으로 밝힐 수는 있으나, 예,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 SNS 장에서 그것을 이제 갖다 놓더니까 이제 평소 아는 기자들이 그 글을 받아 쓰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인데 예. 저는 그래요. 그 윤석열 총장의 X파일이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들은 꾸준히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만일 정치 무대에 오른다면 그 문제에 대한 아직 검증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본인이 해명도 안 했어요. 네. 그 해명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넘느냐가 아마 1차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윤 총장이 등판 안 하느냐 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시는 분이 이렇게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국민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예. 그렇다 하더라도 등판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X파일 운운하면서 마치 이제 당신 나오면 한 방에 거꾸로 들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 정치고 그것이 공작과 음험한 어떤 음모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나왔을 때 그때 공개 검증을 하고 네. 본인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넘어서느냐 그것이 이제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자질을 입증하는 관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선 X파일 운운하는 거는 예. 그 자체로 그 말하는 그 단어의 자체가 약간 어떤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처음엔 그 글을 친구 공개로 했다가 전체 공개로 다시 바꿨는데 다시 또 논란이 되니까 나만 보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바꿨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 측에 처음 대변인 선임한 분이 이동훈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10일 날 선임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사퇴한다고 했어요. 일신상의 이유 그리고 이상혁 대변인은 18일 날 같이 뭐 윤 전 총장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잘해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사퇴를 한 거죠. 건강상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왜 사퇴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하면은 그 상대방의 입과 얼굴인데 대변인이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 입당을 조만간에 할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또 이 대변인 통해서 번복을 시켰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직접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변인이 자기의 역할을 부정당했는데 네. 더 이상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크게 뭐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 됐는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했는가라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다 의견 조율이 돼서 했는데 이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윤석열 전 총장이 혹시 책임을 물은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어느 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결론에 이른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역시 이제 이런 일이 이뤄진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전원 정치라는 그런 정치 행보를 해오기 때문에 네. 발생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사실 이 전원 정치라는 것이 과거의 구태 정치거든요. 네. 본인이 만약에 대선에 출마의 뜻이 있다면은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예. 자기가 계속해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행보를 안 하고 계속 전원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패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두 번째로는 본인은 아직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닌지 또는 출마를 한다면 어느 정당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변인을 2명이나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자체가 좀 앞뒤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정치 행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전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만난 상황인데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입장인 게요. 예.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자칫 조만간에 반기문 내지는 뭐 고건 이런 분들이 좀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이제 성급한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네. 역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위기 상황을 딛고 본인이 정치권에 안착하고 대선의 후보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네. 역시 제 첫 번째는 이준석 돌풍, 이준석의 숙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부의 적들의 검증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민주당의 검증 공세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라는 예. 문제.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최재형이라는 대체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경쟁자가 생겼어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아마추어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상당히 포말 비슷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이 꽝 잡는 매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 전 총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판하게 되면 윤 전 총장과 좀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추미애 장관은 전 장관은 이제 하기로 했고 네. 윤 전 총장도 아마 27일로 지금 예. 다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네. 된다면 뭐 어쨌든 여야의 구도로 매치가 성사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꽝 잡는 매라는 표현을 추미애 전 장관이 쓰셨는데 1년 동안 사실 꽁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는커녕 오히려 그 정말 세장에도 있지 않았던 사람을 거대한 지금 봉황 후보로 만들어 죽은 사람이 바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기 때문에 예. 과연 꽝 잡는 매라는 본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또 그 이른바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인가 하는 점은 사실 좀 저는 의문이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 대선 이 전국에 좀 저울질하다가 지금 뒤늦게 합류한 이유는 본인이 뭐 흥행에 뭐 한 기여를 하겠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친문재인계의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굉장히 지금 겉보기에는 이 민주당 내의 내용이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불씨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발화점이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예. 누군가 다시 불을 당기면 이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은 이걸 보고 갔다. 그런데 본인이 제가 보기에 비전이나 네. 다른 어떤 가치, 이른바 뭐 사람이 높은 사회로 뭐 한다는 제가 그 슬로건 내용은 네네. 얼핏 들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정책 가치 비전으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윤석열 잡는 적임자라는 이런 슬로건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것이며 민주당 내부의 지지를 당원들의 지지를 얻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꽁 잡는 매 저는 그 표현이 오히려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 재임하는 법무장관 1년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의
이 정권에 대항하는 아이콘이 돼버렸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야권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 주자가 됐는데 예. 과연 그 본인이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좀 의문이고 하여튼 추미애 전 장관의 행보는 또 하나의 여권 잠룡이 되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하면 다시 또 윤석열 대 추미애 구도가 다시 또 생각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전제 자체가 제가 볼 때 성립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윤석열의 구도가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자체가 굉장히 입지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지 저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두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적대적 공전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이제 특히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충돌하면서 법무장관 검찰총장으로 전체 민주당 여권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지만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개인 지지율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역시 날개를 달아서 지금까지 압도적인 1위 또는 뭐 이재명 지사와 경합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전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그럼 가치가 무엇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네. 이제 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윤석열의 대항마로서의 추미애가 아니라 이 시대의 대권 주자로서의 추미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강성 민주당 핵심 지지자 또는 뭐 조국 지지자들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영만 결집해서는 결국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수는 없고 역시 이제 중도층 그리고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2030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추미애 또는 이제 추미애 메시지, 비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본인의 행보가 나름대로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